대한민국 최악의 미제 사건이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된 이춘재 씨가 이춘재라고 하겠습니다. 앞서 두 차례 조사에 이어 어제 있었던 3차 조사에서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가장 확실한 것은 용의자의 자백이라며 이 씨를 상대로 조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33년 만에 결정적인 단서를 잡게 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전말,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유력 용의자인 이춘재, 어제 3차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을 했는데 경찰은 교도소 이감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부산교도소에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경찰 수사는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 화성 지역의 연쇄살인 사건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미제 전담반이었고 네. 지금 전담 수사팀은 경기 남부경찰청에 꾸려져 있고요. 무려 7명이나 되는 수사관과 프로파일러를 이미 1차, 2차, 3차 조사를 위해서 부산교도소에 이춘재에게 보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3차례 다 부인하고 있죠. 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 집요한 수사가 필요해 보이는데 당사자에 대한 취조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겠습니다만 그런데 매번 이렇게 부산으로 경기에서 부산으로 가려니까 너무 원거리잖아요. 제일 이제 좀 용이한 방법은 안양교도소로 이 이춘재를 이감해서 이감한 상태에서 조사를 벌이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 이춘재 조사에는요, 여성 10여 명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심리 분석을 맡았던 프로파일러가 투입됐다고 하는데요. 오 교수님, 사실 이 용의자의 자백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미제 사건으로 이제 분류가 돼 있다가 새롭게 이제 증거가 이제 나옴에 따라서 지금 이제 3차, 5차, 7차, 9차, 3차례 걸쳐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2개가 이제 일치한다라고 하다가 바로 이제 3개로 이제 이어졌는데요. 지금까지 과학적인 그 증거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 자백이거든요. 사실 뭐 지금 DNA가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거의 100%라고 해도 다는 과언이 아닌데. 한 건이면 모르겠는데 3건이면 정말 유력하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왜 자백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는 말이죠.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은 자기 처제 강간살인 사건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교도소에서 1급 모범수 아닙니까? 1급 모범수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면서 바로 이렇게 그 등 외로에 돼 있다가 조금씩 이제 행행 성적에 의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성적을 매겨가지고 4급, 3급, 2급, 1급까지 왔으니까 그동안에 이 사람이 얼만큼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열심히 했겠네요. 네, 그 노력이 그러면은 목표가 뭐냐? 가석방이거든요. 가석방이요? 근데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가석방이 가능해요? 그렇죠. 우리는 이 가석방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기징역이라고 해서 끝까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우리가 통상 보면은 무기징역,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있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것이 지금 적용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노렸던 것은 바로 가석방이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자백을 하게 된다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그 쌓아왔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다 그 물거품이 돼버린다. 지금 한 25년째 복역 중인 거죠? 그럼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자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이제 나머지 6건에 지금 남아있는 그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도 이제 그 DNA가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이 사건 간에 있어서의 소위 얘기하는 그 연관성 분석을 통해서 이 경찰의 입장에서는 뭔가 하나라도 더 이렇게 그 진실을 밝혀야 되는 입장이고 또 그쪽에서는 하나라도 자백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무너지는 것이니까 지금 이제 심리적 저항 단계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프로파일러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라포 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기법들을 사용을 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라포르 형성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제가 그거는 이제 통상 우리가 이제 무의식적인 그런 인간 상호작용에 있어서의 가장 그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라포라고도 하고 래포라고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 라포 형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두 사람 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신뢰관계를 구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관과 이 용의자 간에 이제 그 신뢰관계를 구축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그냥 윽박질러만 가지고는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이춘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석방도 심정적으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윽박질러서는 그 사람은 끝까지 아마 저항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다양한 기법을 이용을 해서 적어도 이제 그 이춘재가 내가 이제 자백을 하고 뭔가 마음의 짐을 들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윽박지르는 것보다는 그 사람에 있어서의 어떤 진정성을 끌어내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라포 형성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강호순 사건을 결정적으로 이제 이 해결을 한 여성 프로파일러가 투입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라포르 형성을 위해서 특별히 여성 수사관을 투입하는 이유나 이런 것도 있나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그 전략이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춘재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윽박지르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그 마음에 있는 그 심성적인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좀 거칠게 생긴 그 남성 수사관이 가서 얘기를 하고 하는 것보다는 좀 경험이 많고 노련한 그 여성 수사관이 가서 뭔가 어떤 그 진심의 호소를 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을 때는 그 20대와 그리고 이제 30대라고 본다면 말이죠. 지금 같은 경우는 한 이제 50대 중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의 어떤 그 입장이라든가 인생을 정리를 할 그런 단계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여성 수사관의 투입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교수님께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제가 강력 사건 취재하면서요. 이 용의자의 자백을 얻어내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주변에 있는 수감자들을 통해서 그런 정보를 또 수집할 수 있는지 그런 여부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지금 거기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그 생활해왔고 지금 이제 일법 모범수기 때문에 거기서 작업 반장이라든가 거기에서 물론 본인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감췄지만 그 교도관들이라든가 주위에 있는 그 수감자들하고 굉장히 좋은 관계를 표면적으로는 유지를 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사람만 공략을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그동안에 있어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생활해왔던 그래서 인간관계를 맺어왔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옆에서 어떤 그 조력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좀 돌려서 이 사람이 자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만 자백을 하게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하나건 5개건 또는 9개건 그 큰 의미가 없어지니까 바로 그 아주 그 정상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접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님, 많은 피의자들 수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검사 시절에. 지금 이춘재의 심리 상태, 범행에 대한 부분, 어떤 상태라고,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본인 자체는 많은 생각을 하겠죠. 첫 번째는 이게 공소시효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서 좀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DNA가 나왔잖아요. 본인도 이 DNA의 어떤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간에 나는 화성 살해 사건에 내가 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 고민을 하겠죠. 내가 그것을 인정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는 낙인이 찍히는 거고 지금 가석방을 나가겠다는 일념으로 이제까지 24년 동안 만 24년 동안 정말로 자제하면서 살아왔는데 사실 어떤 범죄의 어떤 우범수에 있는 사람이 24년 동안 굉장히 무범수로 살긴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단순히 가석방 그거 하나만의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제 가석방이 무기징역 선고받으면 20년 이상 되면 가석방의 대상이 됩니다.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데 아마 지금 24년째인데도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성폭력과 관련된 것이 거기에 범죄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장애가 됐을 것이 커요. 그렇지만 이렇게 모범수 생활하면 향후에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자백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이미 가석방은 끝났다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프로파일러들이 투입이 돼서 설득을 할 수 있는 것은 너는 이미 공소시효 끝났다. 너는 처벌받지 않는다. 너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너는 가석방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본인이 단념하고 포기할 수 있죠. 네. 그러면서 실체의 진실을 한번 발견하고 너도 마음을 편하게 가야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설득을 하면 이제 설득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검사 시절에 그런 식으로 또 설득을 좀 하셨나 봐요. 아니, 많이 설득을 하죠. 더군다나 이 본인이 자백하지 않는 사건에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자백을 해야만이 그 자백을 토대로서 다른 보강 증거를 수사해서 그렇죠. 또 다른 사실을. 취두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프로파일러들이 접근할 가능성도 크고 네. 뭐 그렇게 가면 결국 본인이 가석방을 포기하는 걸 전제로 된다고 한다면 인정할 가능성도 크다. 그리고 일단 뭐 DNA가 나왔기 때문에 그 자기 인정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다는 걸 본인이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무기징역이 아니고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절대 자백하지 않겠죠. 하지만 평생 동안 교도소에서 계속 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하면 이제 마음의 변화도 좀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희가 계속 이춘재가 이제 수감자들의 뭐 증언에 따르면 친화력이 좋은 리더였고 1급 모범수였다 이런 얘기들 나눴는데요. 그런데 유독 여성 사진과 이런 잡지, 이런 음란물도 네, 수집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감자들과 또 교도관들의 예. 증언, 아까 오 교수님이 말씀하신 지금 25년 동안 이 독거실에 최근에 옮겨졌지만 예. 혼거실에 그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장 역할도 하고 리더 역할도 같이 이제 다른 했단 수감자가 네. 생활을 하다가 네. 이 보도가 이은 그렇죠. 이후에 이 독방으로 옮겨졌다. 예, 같이 있는 수감자들도 얼마나 성뜻했겠습니까? 예. 네. 그런데 이제 8명 내외가 혼거를 하는데 이 스킨십을 했던 수감자들이 있어요. 이미 출소한 사람들도 있고 그들이 네. 증언을 지금 쭉 모아보니까 정말 모범적이었다. 다 인정합니다. 트러블이 없었어요. 25년 동안. 그리고 친절했어요. 그리고 호탕했어요. 교도관들은 호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특이한 게 개인 사물함이 있는데 그 사물함 안에 이 여성 사진이 등장하는 잡지류라든가 사진들을 모아놓고 상당히 집착했다. 네. 이것은 함께 수감됐던 사람들에게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일전에 유영철이라든가 유사한 예. 성도착적인 범죄를 저지른 이 범죄인들에게 외부에서 그 이제 도색 잡지 같은 게 들어가서 무리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형식으로든 이러한 좀 이제 잡지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성 사진을 모으는데 집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좀 지금 뭐 부산일보의 보도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기사를 보니까 이 감방 수감 생활을 할 때 살인의 추억 영화도 같이 봤다는 좀 이게 진술 정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이 같은 종료 수감자 입에서 나왔어요. 너무 섬뜩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옆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마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그 영화를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것이고요. 그때 이제 바로 이 이춘재가 이런저런 뭐 언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러니까요. 지금 밝혀지진 않습니다. 본인도 얘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범죄적인 좀 심리. 그러면서도 그 영화를 보면서 저거는 지금 영화 찍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 예. 저거는 아닌데. 물론 뭐 이제 그 살인의 추억이라고 하는 것이 그 10차 사건까지 다 한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 몇 개를 이렇게 선별해서 이제 한 것인데, 네. 거기에서 이제 허구와 이제 진실이 같이 이렇게 믹스가 돼 있을 텐데, 그렇죠. 그것을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아마 속으로 웃지 않았겠는가. 근데 왜 그거를 감옥에 있으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동료 수감자들한테 전혀 얘기를 안 했다. 그 이유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연쇄 살인범으로 해서 들어가서 말이죠. 네. 똑같은 그 무기징역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가석방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단 안쪽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과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인범 중에서도 연쇄살인범이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그 안에서는 자기가 뭔가를 갖다가 과시하면서 행세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춘재는 이 사람은 지금 그 연쇄살인 사실은 숨기고 있으면서 한 건의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는 여기 들어왔는데 그렇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자기는 가석방을 얻어서 나가겠다라고 네. 하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1급 모범수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사물함에 여성의 음란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적발되면은 그 등급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네. 그것을 집착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아직도 머릿속에는 어떤 성적인 환상이라든가 공상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는데 20년 이상 되면 이제 가석방 대상이 되니까 예.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즉 다시 말해서 한 2, 3년 뒤에 밝혀지고 이 사람은 한 금년 말이나 내년쯤 돼가지고 가석방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분명히 이 사람은 또다시 그와 유사한 그 연쇄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위험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요. 사실 지금 저희가 이제 공소시효 때문에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워하긴 있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그 사람이 가석방되기 이전에 밝혀진 것만 하더라도 추가적인 제2, 제3의 어떤 그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네.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예. 네. 이춘재의 아내가요, 그 청주 처제 살인 사건 당시 경찰서에서 이춘재 남편의 이 성도착증을 호소하며 울기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김 변호사님. 네.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이제 10차가 1991년도 4월이에요. 그런데 이춘재가 아내하고 91년도 직후인 7월에 결혼을 합니다. 네. 그때 아마 뭐 골재 채취회사를 다녔는데 거기에서 아내가 격리를 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네. 회사가 부도가 나니까 결국은 둘 다 직장을 잃고 예. 그냥 아내가 호프집에서 일을 해서 생활비를 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 그 당시에 결혼 후 1년 후에 애를 낳거든요. 네. 근데 애를 이렇게 감금하고 두드려 패고 또 폭행했죠. 네, 아내도 뭐 아주 폭행하면서 이제 그 구체적인 거 안 나오는데 94년도에 이제 자기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하고 사체 유기한 걸로 예. 체포되었고 수사받고 재판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아내가 경찰에 나와서 진술을 했는데 굉장히 폭력적이면서 성도착증 증세를 보여서 자기는 이제 괴롭혔다 이런 진술을 해요. 그래서 아내가 집을 나갔다라는 얘기를 그렇죠. 했죠. 그리고 아내가 가출을 한 다음에 그 처제에 대해서 집으로 오라고 해서 수면제 먹여서 결국 성폭행하고 살해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하고 이 사건하고 굉장히 범행 방법이 유사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거의 그 선상에서 일어났고 그 범행 방법도 보면 굉장히 성도착증과 관련된 이제 범죄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인의 진술 자체가 굉장히 사실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여기서 당시 청주의 처제 살인 사건을 담당했던 김식은 전 청주 서부경찰서 경장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그냥 남일 죽었나 보다. 차 타고 나 옆에 타고 무릎이 이렇게 탁 단 거야. 딱 타고 딱 이렇게 하니까 탁 뜬 거야. 아무리 강심장이도 사람 죽이는 거야. 특히 세탁기 밑에 있는 거야. 소량이 있어. 근데 그 혈흔하면서 시험까지 막 네, 담당 형사의 말을 직접 들어봤는데 지금 뭐 이 형사가 다른 매체에서는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이 아내가 남편의 이춘재 성도착증을 호소를 하면서 울기도 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도 폭행했기 때문에 집에 나갔고 거기에 대한 복수심인지는 모르겠어요. 처제를 집으로 왔는데 그 처제를 또 성폭행하고 살인하고 유기하고 이 연쇄살인범의 특징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앞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처제 강간살인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유사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핵심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바로 이제 연쇄살인 사건은 이 그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어서 비면식 관계라는 거죠. 그 이전에 이제 만났다든가 이런 것이 네. 없고요. 그런데 이제 이 처제 강간살인 같은 경우는 면식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비면식보다는 면식 관계가 범인의 어떤 그 범위를 좀 좁혀나가고 그렇죠. 예. 특정하기가 훨씬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일종의 복수심도 있다라고 이제 뭐 부정을 하지는 않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사실 이 사람이 이제 91년도에 그 마지막 사건이 이제 되고 난 이후에 조금 있다가 이제 딴 데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놓고 하는 그 과정인데 그럼 그동안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연쇄살인을 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어떤 그 변화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그 성적 욕구를 또 다른 쪽으로 이제 해소를 할 수 있다라고 네. 그런 측면을 보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그 부인의 동거하는 그 여성에 대해 가지고 성도착증 변태적인 것을 보이기 때문에 여성이 견디지 못해서 거기서 이제 빠져나갔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그 대체물로서 어떤 그 처제라고 하는 그 대상을 선정을 한 것이 아닐까. 복수심 플러스 대체물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살해를 한다든가
시신을 유기한다든가 이런 어떤 과정까지 연결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제 그렇게 된 것은 이전에 있었어의 그 연쇄살인 사건의 어떤 패턴과 이 패턴이 유사한 거, 그거는 유사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차이점은 면식이냐 비면식이냐.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무덤을 판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찰이 수사를 좀 더 특정하기가 훨씬 더 쉬웠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